네,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이현성입니다. 일단 화면을 공유를 할게요. 네, 이현성입니다. 지금 저희 총괄센터장이신 노영희 센터장님도 그렇고, 연구재단 융복합 단장이신 이전 단장님도 그렇고, 저에게 감사하다고 말씀해 주시는데, 오히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연구 성과를 발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발표할 주제는 인문사회 기반 융합연구 지원 사업의 종합적 성과 분석 연구입니다. 그래서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간 지원됐던 그런 학제간 융합 연구 사업에 대해서 중심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그 발표의 순서는 지금 본 연구에서의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는 무엇인지, 또한 이 결과를 가지고 향후에 이문사회 기반의 연구가, 융합연구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러한 대안 혹은 정책적 방향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연구가 필요한가? 사실 뭐 어제도 그렇고 최근 들어서 끊임없이 4차 산업시대와 관련돼서 인문학 베이스의 융합연구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사회적인 논의들, 또 연구에 있어서도 관련돼서 그런 과제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이 한 컷을 통해서 그게 설명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보셨을 것 같은데요. 한마디로 그런 기술의 한계, 즉, 이런 공학적인 한계를 극복하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인문학적인 하나의 마인드이자 그런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난 저희가 2020년 11월 달에 연구재단에서 한 6개월 정도 디자인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BS 다큐 인사이드에서 AI 시대에 왜 인문학인가 라는 방영을 했었고요. 거기에는 뭐 농업기술 자율주행, 어학에 대한 부분을 인공지능화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어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이제 인문적인 마인드이자 그런 감성, 그런 가치, 인간에 대한 가치가 내재되어야만이 그 기술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고 있었는데요. 한마디로 지금 계속 어떤 혁신, 도전, 그런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괴짜의 연구들에 대한 그런 제안들, 이런 것들의 밑바탕은 모두 다 인문학적 가치, 인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인문학적 마인드가 있어야만이 넘어설 수 있다라는 게 지금 사회적인 하나의 공감대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학도도 인문학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인문학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인문학은 계속 이렇게 사양으로 추구 배고픈 학문 분야로 어, 인식되고 있죠. 예, 지금 우측에 보시는 요 국가 총 전체 R&D, 공공 민간 다 포함한 R&D비도 거의 80조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 약 2017년도 자료에 준하면 약 2조, 3조 정도만이 4%대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인문사회 연구가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들 뭐 언론이나 혹은 자료를 통해서 학회에서도 그렇고 인문학 자체가 매우 열악하다라는 얘기를 많이들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계속 이런 10년 전부터 15년 전부터 융합연구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인문에 대한 그런 인문사회 융합연구의 예산은 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10년 동안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 사업단인 그 문화융복합단에서 주도했던 학제간 융합 연구의 성과를 한번 분석을 해보고, 과연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 연구가 어떠한 성과의 그런 사회적 확산의 가치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지에 대한 그런 방향성을 제시해 보는 게 본 연구의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석 방법은 일단 기본적으로 국내 현황 또 현재 이루어진 연구에 대해서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그 분석된 연구, 융합연구 10년치에 대한 걸 중심으로 유형을 분석하고 우수 사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우수 사례 44건을 뽑은 거에 준해서 과연 어떠한 것이, 어떤 연구 유형들이 가장 효과가 있는가에 대해서 효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된 효과에 준해서 앞으로 그러면 이 시대의 이문사회 기반의 융합연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고 또한 국가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지원이나 제도적인 마련이 필요한가 이런 방안을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이번 달까지 지난 2020년도 12월부터 요번 오늘이죠. 4월 30일 5개월 동안 진행이 됐고요. 진행이 됐는데 사실은 한 달을 더 연기했습니다. 좀 다소 아쉬운 부분도 있고 또 무엇보다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토론자분과 더불어서 많은 분들의 그런 본 연구에 대한 그런 자문을 의견들을 더 수렴을 해서 완성도 높은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한 달 정도를 더 연기를 했습니다. 분석 방법은 지금 우수 사례 분석을 건수별로 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그 자료 파악 방법으로 DA 분석을 과연 성과가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효율적이었는가에 대한 분석을 했고 실질적으로 분석된 그런 연구 성과들에 대해서 과연 학문 분야별로 아니면 기관별로 예산별로 어떤 지형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네트워크 분석을 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석 범위는 10년 동안 2009년도부터 18년도까지 진행된 총 224개의 과제를 대상으로 했고요. 분석 틀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이러한 그 연구기관이나 연구 유형이나 뭐 연구 책임자의 분류에 따라서 하나의 그런 프레임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얼마나 단년이냐 단연이냐 연구 유형도 사회문제 해결형 중심이냐 학문 중심형이냐 그리고 연구 책임자가 과연 전공이 이공이냐 자연이냐 세부적으로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번 분석을 해봤고요. 1차적으로 뭐 전반적인 지금 현황은 이미 예산에 대한 부분은 한국의 전체 국가 R&D에 대한 부분이 78조 정도 되는데 2019년도의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정부에서 지원된 R&D 비용은 약 한 20조 정도 됩니다. 20조 정도 되고 그중에 융합연구로 책정되어 있는 비용이 바로 한 2조 5천억 정도 되는데요. 그 비용들이 2조 5천억 정도 되는 비용이 실질적으로 보면 과학기술, 과기정통부에 거의 50% 이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교육부에 약 1,800억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과학기술부하고 교육부의 그런 융합연구의 비용은 한 8배 정도가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연구재단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의 인문사회 사업단이 이제 교육부의 그 산하에서 예산 집행이 되고, 과기정통부 같은 경우가 이제 이공과학사업단의 그 산하에서 과기정통부 산하에 이공과학사업단이 있는데 그런 면에서는 사실 인문사회 사업단의 예산이 융합연구의 예산이 증액이 이제 필요하다라는 현실은 뭐 늘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또 이렇게 나타나네요. 근데 너무나 속상하고 아이러니한 부분은 저희가 2008년도부터 2009년도부터 2018년도까지의 진행됐던 그 융합연구가 2019년도에 사실 지금 10년치의 연구기간에 조사되는 그 연구가 사실은 일몰이 됐죠. 그래서 씨앗형, 새싹형, 그 다음에 새싹 연속형 이런 연구에 대한 부분은 일몰이 됐고요. 지지난해 2019년도에 그 융합연구가 일반 공동연구 내에 거기에 이제 축소가 돼서 사업의 범위는 많아지긴 했지만 1년간의 이 사업비와 그 다음에 전에는 이제 3 플러스 2의 기회가 있었는데 3년으로 그냥 픽스 돼가지고 축소가 됐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올해 2011년도에 연구재단 인공과학 사업단에서는
학제간 융합연구가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래서 3억시 3년에서 9억이 이제 신설이 됐고, 무엇보다 여기에 있어서 연구 책임자는 이공과학 사업다, 이공 전문가, 전공자만이 이 연구 책임을 할 수 있는 걸로 딱 픽스를 해놨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누가 해도 상관이 없는, 그런데 그쪽에서는 그렇게 이제 픽스를 해놨고, 그런 걸 보면 조금 좀, 인문사회 사업단에 속해 있는 연구자 입장에서 좀 속상한 부분이 있죠. 지금까지 융합연구 인문사업단에서 지원됐던 그런 연구비의 지원 현황을 보신 것처럼 전체 224과제가 됐고, 씨앗형, 새싹형이라는 과제 이름으로 1년에 씨앗형은 4천만 원, 새싹형은 2억씩 3년, 또 추가로 성과가 인정됐을 경우에 5년까지 가능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되었습니다. 국외 융합 연구의 현황은 뭐 미국을 비롯해서 유럽뿐만 아니라 일본, 아시아권 선진국들 모두 다 이런 시대적 흐름의 4차 산업 시대의 기술적 한계와 상상의 나래를 더 펴서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 변혁적, 도전적 연구에 대한 각 나라별로의 플랜들을 짜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런 면에서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이따가 김우수 단장님께서도 뭐 그런 언급을 분명히 이제 하시겠지만, 알케미스트라고 해가지고 어, 도전 혁신에 할 수 있는 그런 연구의 과제를 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 다음은 이제 과제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성과를 뭘로 볼 것이냐에 대한 성과 지표의 근거입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부터 2012년도에 제안된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 분석 결과 지표로 본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거기에는 5가지 항목이 나옵니다. 예, 과학적,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연구 인프라. 이렇게 5개의 지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본 그 연구에서는 과학적, 기술적, 사회적 성과에 대한 3가지 부분으로 본 연구 성과를 그 분석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경제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연구 인프라의 부분은 우리 인문사회사업단의 학제간 연구에 그 프레임을 제기에는 마땅치 않다라고 판단을 해서요. 그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학적 성과는 주로 이제 논문이죠, 논문. 저술 논문, 뭐 학술 수상, 이런 거에 대한 건수로 이제 먼저 판단을 했고요. 기술적 성과는 보시는 것처럼 뭐 특허라든가 기술 이전, 개발 제품, 뭐 이렇게 이제 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성과는 언론 노출이나 지식 공유 학술대회, 특강, 뭐, 또 허브콘 참석한 것 포함, 그 다음에 인력이나 MOU 일자리 창출, 뭐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사회적 성과를 했는데, 특히 사회적 성과에 대한 부분이 되게 다양하게 많은 부분에서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보시는 요 내용은 그간 10년 동안 선정되었던 융합연구, 학자간 융합연구의 선정률과 선정 건수인데요. 지금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 2009년도부터 14년, 6년간이 주로 이제 씨앗형 연구가 됐다가 하나의 시드머니죠. 이 씨앗형 연구가 된 사람만이 새싹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었는데, 그게 2015년도부터 이제 풀렸습니다. 풀려가지고 많은 풀리다 보니까 이제 선정률, 경쟁률이 높아지게 됐죠. 예. 그래도 조금은 그 선정 건수가 높아지긴 했는데요. 여하튼 이때 이제 풀리게 됐고, 요게 갖고 있는 의미가 요 다음 컷에서 이제 설명을 드리면, 과학적 성과는 주로 인문사회 기반의 뿐만 아니라 일반 이공과학에서도 그렇고 논문 중심의 연구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연구의 핵심이 사회적 성과, 사회적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의 어떤 지식이나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논문과 더불어서 그런 거에 부응을 하듯이 언론 노출이라든가 혹은 지식 공유에 대한 그런 건수가 매우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지금 10년간의 주기를 1단계, 2단계, 3단계라고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렇게 단계별로 한다라고 가정을 해봤을 때 1단계 초창기에와 그 다음에 이제 2012년도부터 14년도까지의 상황, 그 다음에 소멸되기 전까지, 일몰되기 전까지 4년간의 그런 그 과제 수와 더불어서 그 성과를 지금 이제 보시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의 3년간의 성과가 2015년도에서 18년도 4년간의 성과보다 배 이상 높습니다. 오히려 과제 건수는 특히 새싹형 연구 같은 경우는 반이 오히려 적은데요. 예. 오히려 더 14건이고 2015년도부터 18년도 14건이고 12년도부터 14년도까지는 7건밖에 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의 사회적 성과는 배에 가깝게 많습니다. 따지고 보면 더 많은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나름 이제 해석된 게 아까 앞컷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씨앗에서 새싹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들. 비록 지원할 수 있는 선택의 문은 열렸지만 씨앗에서 나름의 성과를 가지고 새싹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혹은 그런 그 뭐랄까 어느 정도 이제 팀워크도 맞추고 준비가 되어 있는 연구들이 지속해서 갈 수 있는 기회들이 오히려 더 경쟁률 때문에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서 좀 성과를 내는데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2012년도부터 14년도 요때는 이때의 씨앗에서 새싹으로 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과제들이 새싹으로 온 과제들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선택해서 어느 정도 숙련이 되고 씨앗에서 팀워크도 많고 연구의 성과도 만든 그런 그 과제들이 새싹으로 왔을 때 보다 더 처음부터 새싹으로 시작하는 과제보다는 더 연구 성과물을 많이 만들어낼 수도 있고 특히 사회적 성과에 있어서 많이 만들어낼 수 있지 않냐 라는 그런 이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 앞단엔 2009년도에 융합 연구가 시작되면서부터 어느 정도 이제 이쪽에 기본 그 베이스가 깔린 거죠. 문화가 융합 연구의 문화가 깔리고 그것이 2012년도부터 14년도에 이게 성과를 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 2015년도부터 이제 그런 게 진입이 풀리기 때문에 풀려서 경쟁률이 세지니까 씨앗에서 새싹으로 가는 그런 기회들이 누구나 다 자율 경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좀 임팩트 있게 어필하기 위해서 이런 뭔가 키워드 하나를 제대로 키워야 성과를 확실히 더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사자 사진을 넣었는데요. 자, 설명이 좀 길었고요. 다음은 이제 연구 기간입니다. 요거도 같은 맥락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씨앗에서 새싹으로 가는 2년에서 3년 연구보다 그 새싹 단연 3 플러스 2로 가는 연구가 사회적 성과에 있어서 대단히 많이 3배 이상 가까이 만들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어찌됐든 그 씨앗의 기회들도 많이 주고 또한 실제로 거북이가 바다에서 살아오는 커서 큰 성장을 해서 큰 성어 거북이가 되기까지는 3%밖에 안 된다고는 하는데 기회들을 많이 줘서 특히 새싹형 연속으로 갈 수 있는 단연가지의 기회가 더 많이 제공되는 것이 이 본 융합 연구를 인문사회 기반의 융합 연구를 안착시키는데 답이 아닌가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연구의 유형인데요. 연구의 유형을 사회문제 해결형과 학문 중심형으로 이제 나눠서 성과를 분석해 봤습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가 당연히 사회적 성과를 크게 확산시키는 데 있어서 어, 많은 학문 중심보다는 많은 빈도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 재미난 것은 사회문제 해결형이
그 과학적 성과인 학술 성과에 있어서도 되게 오히려 학문 중심보다도 많은 성과를 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 다음은 연구 책임자에 대한 분류인데요. 연구 책임자가 어떤 전공이냐에 따라서 과연 사회적 성과, 과학적 성과에 어떻게 나타나는가 봤더니 인문사회의 전공인 연구 책임자가 예, 사회문제 해결력뿐만 아니라 학술적인 그런 성과 역시도 많이 만들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인문사회 전공인 학자들, 책임자인 분들이 이 과제의 수혜 건수가 높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만, 앞단에서 본 것처럼 그런 그 사회문제 해결령의 인문사회에 관련돼 가지고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성과를 많이 낼 수 있다라는 건 뭐 여기서도 입증이 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중분류에서도 이건 이제 연구재단의 앞단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연구재단의 학문 분류인데 그 분류에서 중분류에서도 보면 연구 책임자들 같은 경우 주로 인문사회 복합 예체능 연구재단의 인문사회 사업단의 분류에 해당한 이 분류의 전공자들이 또한 사회적 성과를 대단히 많이 만들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또한 그 국가 과학기술 표준 분류에 있어서도 같은 의미로서 인문 사회 이쪽의 전공자들이 사회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각 다양한 그런 성과들을 만들어내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이제 성과들의 건수를 대상으로 저희들이 우수의 사례를 44개를 뽑았습니다. 44개를 뽑는데 최하위가 30건이 최하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최상위가 여기에 최상위로 나오는 게 258건의 과제입니다. 평균 한 70건 정도의 과제별로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보다시피 대부분 다 아무래도 씨앗형보다는 새싹형이 많은, 그거야 이제 장기적으로 연구를 많이 했고 또 그 지속적으로 연구한 거에 대한 성과가 끊임없이 이제 계속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이 부분에 과연 그렇다면 그런 연구 성과들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효율성이 있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 자료 풀합 분석인 DA 분석을 하였습니다. DA 분석을 하였고 전체적으로 과연 어떤 게 가장 그 우수한 과제냐, 그러니까 기간, 예산, 연구자 수 포함해서 어떤 과제가 가장 우수한 과제냐 분석을 해보니까 연구 유형에 있어서는 대체적으로 사회 문제 해결형이 우수한 과제로 다양한 연구 결과를 뽑아내는데 이런 사회 문제 해결형이 있는 걸로 확인이 됐고, 또한 인문이나 복합학을 전공인 그 연구 책임자가 과제를 이끈 경우가 이제 많았고요. 예. 그래서 보면 논문도 그렇고 과학적 기술 성과인 논문도 사회적 기술 성과인 뭐 학술대 언론 노출 혹은 인력 양성 이런 컨퍼런스 혹은 사회적 일반 특강 이런 거 포함 이런 데 있어서 사회적 성과가 되게 높은 그런 것들이 주로 사회 문제 해결령에 있어서 많은 연구의 효율성을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적 성과의 이제 효율성인데요. 과학적 성과, 즉 논문에 있어서도 사회 문제 해결형이 되게 월등히 높은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요. 지금 앞단에 이런 과제들은 각각 44건이지만 조금씩 다르죠. 예. 그래서 어떤 과제는 논문을 많이 과학적 성과의 기준으로 월등한 과제이고 뭐 그렇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는 기술적 성과인데 기술적 성과는 뭐 특허나 아니면 시제품이나 혹은 기술 이전 이런 측면인데 이 또한 사회문제 해결형의 연구 유형이 되게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효율성을 이제 있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또 여기 역시도
전공자의 유형이, 연구 책임자의 전공 유형이 인문이나 복합학 쪽이 조금 더 많은 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성과에 있어서 아주 압도적으로 사회문제 해결력 연구가 되게 효율성 있게 효과를 만들어내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연구 유형이 학제간 융합 연구 같은 경우가 주로 학문 중심형보다는 어떤 사회의 문제 해결을 하기 위한 차원의 연구로서 적합한 연구다라고 이제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회의 난제나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갖다가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융합 연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나의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 기간인데요. 지금 되게 연구 기간의 결과가 재미나게 나왔어요. 보면 씨앗형 연구, 주로 이제 1년 연구들이 연구 결과에 있어서 효과적이다. 우수한 과제, 그러니까 효율적으로 효과성, 연구 1년짜리 연구가 오히려 효과적이다라는 결과가 이제 나온 거죠. 그렇다면 3년 3 플러스 2 장기 연구는 필요가 없다. 라고 1년짜리만 해줘야 되냐. 그렇게 이제 되물으실 수도 있는데, 여기에는 연구 기간이 예산 4천만 원에 실제적으로 논문을 의무화는 아니지만 논문을 많이 쓴 겁니다. 예. 그래서 과학적 기술 성과의 최초의 연구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대부분 다 논문 중심의 성과를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단기간 연구는 결국은 사회적 성과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연구로 가기에는 되게 이제 버거운 연구인 거죠. 따라서 이 우수 연구로 가기 위해서는 보다 더 다양한 기술적 연구, 사회적 성과도 만들어낼 수도 있어야 되고, 특히 사회적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인력 양성도 필요하고, 다양한 언론에 노출도 돼야 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사회에 계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강의도 필요하고, 대학 내의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변화도 일으켜야 되고, 다양한 사회적인 그런 가치를 파급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1년차 연구는 택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기간을 보다 더 확대해서 다양한 성과를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방안이 필요하다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연구자 수인데요. 연구자 수는 전체 이제 44개의 연구자 수가 총 333명인데, 요거를 저희가 44로 나눠봤더니 대충 한 7.5명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이 자료 포락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수치화된 부분으로만 이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연구자 수도 한번 해봤는데요. 나름 충분한 그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이게 이제 새싹형 연구가 대형 연구잖아요, 우리 쪽에서는. 그래서 뭐 세 명 이상을 해야 되는데 3명이 하는 경우는 거의 없지만 5명, 1등이 이제 5명인데 5명 같은 경우는 매우 좀 적은 인원이고,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1대3 정도로 비율이 공학이 1이라면 1대2 정도로, 그러니까 33.3%인데 다른 학문 분야가 1명이고 그 인문사회가 2명이고 이렇게 이제 구성되는 비율로 봤을 때는 한 어찌됐든 7명 내지는 8명 정도가 가장 그런 연구 성과를 많이 만들어내는 데에 연구자 인원이 아니냐라는 이제 결과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찌됐든 융합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소수보다는 다수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서 성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답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은 예산 부분인데요. 요 예산 부분은 대부분 다 이게 이제 씨앗형 연구입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똑같이 앞에 기간과 같이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게 바로 이제 44가제고요. 우수 성과를 뽑은 44가제고, 우측에 있는 게 전체 224가제에 대한
효율성 분석을, 효율성 분석을 한 겁니다. 근데 보면 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이 과제들이, 이쪽에 44가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과제들이고요. 예. 근데 이제 빠져 있는 과제들도 있죠. 전체 224가제로 한꺼번에 투입해서 분석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더 효과적이다라는 과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주로 다 거의 다 하나 빼고는 씨앗형 연구고요. 이공이 많아요. 예. 그래서 1등이 이 씨앗형 연구예요. 예.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 되게 효율적으로 연구 결과를 만들어냈다라는 건데, 이게 뭐냐? 아까 거북이가 생존해서 성어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3%밖에 안 된다라는, 이렇게 우수한 연구들이 기회를 더 주면 더 지금보다, 지금 그 기회를 가졌던 연구들보다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이제 어떤 연구 비와 관련성이 높다라고 할 수밖에 없으나, 어찌 됐든 지금 나온 결과를 봐서는 이왕이면 이런 결과들이 지속해서 다 확대될 수, 어, 계속 어떤 그 3 플러스 2에 혹은 3년과제, 더 나가서 3 플러스 3의 과제로 새싹형으로 가고 큰 과제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기회들이 계속 제공돼야 뭐다 열매를 맺을 수 있지 않냐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많이 나는 것도 사실 중요하고요. 많이 나야 많이 살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대로 살아남아서 밀림의 왕이 될 수 있는 큰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회들을 또한 많이 줘야 된다라는, 할 수 있죠. 예. 자, 이런 그리고 이제 그 네트워크 분석을 했는데요. 좀 시간이 다 돼서 서둘러 가겠습니다. 각 연구 기관별로의 지형도를 보니까 씨앗형, 새싹형, 그 다음에 새싹형, 연속형이 그 각각의 그 서로의 연결되는 그런 지형, 서로 네트워크가 되는 지형이 되게 새싹형 연속이 촘촘하죠. 비교적으로 확실히 촘촘해요. 그거는 그만큼 연구 성과의 결과들 간에 그런 관련성이 매우 높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씨앗이나 새싹형은 세미나 중심이라면, 새싹 연속형은 융합총괄센터도 있지만 무엇보다 석박사 인력을 배출하는 그런 성과를, 인력 양성의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되게 근접 중심성이 높은 걸 볼 때, 지금 이런 새싹형 연속형 과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학문 중심형하고 사회 문제 해결형에 있어서도 보면, 지금 학문 중심형은 세미나 중심 대학에서 강좌 개설이 많은 반면에, 사회 문제 해결형은 융합 총괄센터라든가 총괄센터에서 운영하는 세미나 등이 되게 강하게, 따라서 지금 현재 융합 총괄센터가 노영희 센터장님이 지금 4년째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런 면에서 충분히 성과를 내기 위한 브릿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 또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전공별로 보면 인문사회 전공과 이공과학 분야의 이제 전공에 있어서 보면 아무래도 인문사회 분야의 전공자들 간의 그런 연결 중심성이나 그런 그 선의 굵기라든가, 그 다음에 촘촘한 연결의 촘촘한 부분도, 예.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인문학, 사회과학, 예술, 체육, 복합학 이런 형태로 지형들이 이제 나타났고요. 의학과, 농수해양학도 우리 집에 할 수 있는 거 우리 집에 할 수 있겠지? 나타났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공자별로 보게 되면 인문사회 계열의 연구는 주로 다양한 성과 중심으로 확산하는 걸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이공과학 계열의 연구는 일부 성과 중심의 지식으로 확산하는 그런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연구 결과를 토대로 6가지의 정책 제안을 해봤는데요. 첫째, 계속 반복되는 말씀 드렸지만 예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문사회의
인문학 융합 연구를 할 때 있어서의 예를 들자면 뭐 인문학이 필수 참여 의무화한다거나 이런 제도들이 있기를 이제 희망하는 마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구 활성 지금은 현재 융합 연구가 학문 내에 융합 연구는 없죠. 그런데 인문사회 사업단 내에 융합 연구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그런 그 지원 방안도 모색이 이제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사회 문제 해결형의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인문사회 부분 문제 해결형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도 한번 도전이나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측면에 제안을 했고, 그 다음에 센터급 융합 연구를 하나의 지원을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인문사회 사업 총연합회도 만들어지고 있고 지금 이공 분야에서 센터급 융합연구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는 기조에 깔려 있는 인력 양성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센터급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장기함으로써 실제로 인문사회 기반의 그런 인력,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차원의 그런 지원 과제가 절실하다는 이제 생각이 사자를 여러 마리를 키울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필요하죠. 예. 그다음에 네 번째는 평가 요소인데요. 올해부터 연구재단의 융복합단, 그러니까 융합에 해당하는 전문 풀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신규 과제의 평가도 그렇지만 어떤 결과에 대한 부분도 지금 논문이나 그 성과 특허를 얼마나 냈냐 이런 부분보다도 포함이 돼서 그건 기본 과학적 기술 성과에 대들 알고 있으니까 더 이 사회적 성과에 확산할 수 있는 그런 평가 지표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다섯 번째는 융합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그런 체제 구축도 필요하고 교류도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지금 총괄센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연구재단에도 KMR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총괄센터에서 운영하기엔 되게 한계가 있고 예산도요. 그럼 전담 이런 디지털 융합을 지원하기 위한 그런 그 포탈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플랫폼이 구축돼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이제 생각에서 제안을 하게 됐고요. 제가 시간을 좀 오버했는지 죄송합니다. 예,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은석 교수님, 융합연구 성과에 대한